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부탁이야. 휴대폰 액정위로 남편 서준석의 이름이 찍힌 부재중 전화가 99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저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3일 전 제 월급 5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바치던 남편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집을 나간 지 단 3일 만에 평화롭던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계사인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대가는 처참했어요. 과연 제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이 비겁한 남편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들을 향한 가장 차갑고 치밀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준석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준석은 이력서 한 장 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점심쯤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녁엔 또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하루였고 그 하루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회계법인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싱크대엔 설거짓감이 수북이 쌓여 있고 거실 테이블엔 배달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몇 달째 반복되자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된장찌개에 밑반찬까지 꽤 정갈하게 준비된 밥상이었거든요. 결혼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저녁상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수민아, 사실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수저를 내려놓으며 준석이 꺼낸 말은 시어머니 조복희에게 돈 관리를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회계일에 집안일까지, 게다가 당신 돈 관리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우리 돈을 어머니께 전부 맡겨두면 잘 모아놨다 목돈으로 돌려주시겠대. 저는 회계사입니다. 자산관리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그리고 그때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급여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저장 장치를 시어머니께 넘겨드렸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척추 골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요. 엄마가 크게 다치셨어요. 제가 맡겨두었던 돈 중에 3천만 원만 먼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뜬금없이 무슨 수술비 타령이야. 네 친정엄마는 그 정도 돈도 없다니? 나는 돈 없으니까 네 부모 일은 알아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달 제 월급 500만 원이랑 제가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다 가져가셨잖아요. 글쎄, 난 모르는 일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전화기가 뚝 끊어지는 소리에 제 세상도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들어놓은 적금 있잖아. 그거 지금 해지하면 안 될까? 엄마 수술비가 지금 당장 필요해. 전화기 너머에서 준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긴 침묵만 흘러왔어요. 수빈아, 미안해. 그게 사실은 말이야. 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이나 침묵했습니다. 대답 없는 남편의 반응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알고 보니 준석은 실직 직후부터 저 몰래 자신의 퇴직금 전부를 시어머니에게 효도비 명목으로 바쳤던 겁니다. 결국 저는 비참한 마음을 억누르며 친구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까지 들고 금은방으로 향했지요.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 아까운 걸 왜 팔아요? 이거 지금 팔면 손해가 막심한데.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신히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해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저라는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기 위해 설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차가운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을 가져간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엄마의 수술은 다행히 큰 고비 없이 끝났습니다. 간병인을 붙여두고 저는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집으로 향하기 전 들릴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사라진 방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조복희 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적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맡겨드린 돈 내역 좀 보여주세요.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저도 알 권리는 있는 것 같아서요. 조복희 여사는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묻자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군요.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어? 따지는 게 아니라 제 돈 이야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돈? 장남 하나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아? 며느리 월급 좀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인생을 갈아 넣어 본 돈을 가져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때 제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렬된 명품 가방들이 선반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제가 평생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었습니다. 마당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외제차가 버젓이 서 있었죠. 순간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복희 여사가 제 얼굴을 후려친 것이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뺨이 화끈거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집안은 일주일 전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준석 씨는 여전히 온라인 게임에 매달린 채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죠. 준석 씨, 우리 이혼해요.
그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미안한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이 돼? 저는 대답 대신 옷장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준석은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지요. 엄마를 돌보며 마음을 추스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수빈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거친 욕설과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은 이미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험악한 얼굴들이 저를 향해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지요. 오수빈 회계사님 맞죠? 당신 이름 믿고 투자했어요. 그 돈 내 노후 자금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 직업과 이름을 팔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동네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제가 돈줄을 끊자 돌려막기가 한계에 부딪힌 거였고요. 그 와중에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월급을 제때 보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잖아. 준석 씨는 거실 구석에 무릎을 꿇고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것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의 눈에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 자기 자신이 망가질까봐 겁에 질린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들의 폭언과 변명, 자백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굳어 있었죠. 수빈 씨, 지금 회사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빨리 와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비 유리벽을 가득 메운 대자보들,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제 시야를 후벼 팠습니다. 사기꾼 회계사 오수빈은 사퇴하라. 내 피 같은 투자금 돌려내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입구를 가로막은 채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제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회사였는데 그곳은 이미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곳이 되어 있더군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회계사협회에도 이미 투서가 접수됐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수빈 대리, 일단 직무에서 손 떼세요. 회사에서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입니다. 책상 위로 서류 뭉치가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 이름을 도용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건 법정에서 밝히세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쫓기듯 회사를 나온 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시어머니 조복희 여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니 전소연이라는 젊은 여자가 운영하는 가짜 투자 자문 업체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군요. 전소연, 조복희 명의로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이 전소연이라는 여자가 대표로 등록된
투자 자문 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업체의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영업이사.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서준석, 제 남편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석 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사 기록까지 파고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권고사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소연과 함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다 적발됐고 그 일로 두 사람은 동시에 해고당했더군요.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낸 남편이 아니라 내연녀와 함께 사기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를 나온 뒤 가짜 투자 자문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은 데 사용한 이름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오수빈이 직접 검토한 안전한 상품. 조복희 여사는 그 돈을 받아 자신의 사치와 함께 자금 세탁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 제 자격증, 제 인생이 모두 이 사람들의 사기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에 눈앞이 핑 돌며 길을 걷던 중 누군가와 거칠게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낯설지 않은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수빈? 대학 시절 1, 2등을 다투며 라이벌이자 앙숙이었던 민태경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꼴이 왜 이래? 여전히 당하고만 사는 거야?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경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업체명. 전소연의 투자 자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 혹시 전소연 관련된 거야? 태경은 잠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사건 쫓다가 걸려든 거야. 불법 투자 사기에 자금 세탁까지 엮인 조직이거든. 네 시어머니가 그 통로로 쓰이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자리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았죠. 태경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태경아, 나 좀 도와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오수빈답지 않게. 그리고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대신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내 스타일 알지? 태경이의 눈빛에서 서늘한 투지가 느껴지더군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라이벌이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민태경과 손을 잡은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울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증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저는 먼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내가 회계사 인맥을 좀 동원해 볼게. 투자 피해 수습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수빈아, 고마워.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역겨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준석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부부잖아. 어려우면 같이 해결해야지. 음, 일단 내가 자료들부터 좀 살펴볼게.
그날부터 저는 이 일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삼아 남편과 지내며 시댁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렇게 조복희 여사의 휴대폰을 손에 넣은 건 그녀가 낮잠에 빠진 틈이었습니다. 전소연과 오간 메시지, 대출 내역, 계좌번호들. 저는 밤마다 숫자를 추적했습니다. 제 월급과 적금이 어떤 경로로 거쳐 가짜 투자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자금 흐름 보고서는 제 급여와 적금이 어떤 경로로 도박 자금이 되었고 전소연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저는 하나의 두꺼운 자금 흐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사이 태경은 조용히 제게 물건을 건넸죠.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조복희가 전소연한테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넘기는 날짜가 있어. 그 현장을 잡아야 해. 알겠어. 감정 섞지 마. 네 명예와 돈은 네가 지키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할 만큼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준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회계사 인감도장을 스캔한 파일, 그걸로 날인된 투자 계약서들이 수십 장이나 저장돼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와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 계약서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품과 제가 한 적 없는 약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태경은 제가 인증서가 도용된 날 외부 감사 현장에 있었다는 출장 기록과 회사 전산망 접속 로그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대출이 제 빚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이 한꺼번에 묶일 수도 있대요. 외제차랑 가방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찰? 조복희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디로 옮기면 되겠니? 제가 알려드린 장소는 이미 태경 쪽에서 준비해둔 곳이었죠. 안전한 창고가 아니라 법적 압류를 위한 함정이었어요.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이 하나씩 그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소연 말이야.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없어. 그날 밤 저는 태경과 마주 앉아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서준석, 조복희, 전소연.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서류를 덮으며 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된 거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됐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반격은 시작됐고 이 싸움은 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약속된 디데이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미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민태경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조복희 여사의 집 앞에 나타났지요. 태경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작한다. 단 네 글자였습니다. 벨소리에 문을 연 조복희 여사는 검은 양복을 입은 집행관들이 들이닥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놔. 이거 내 거라고. 법원 결정에 따른 집행입니다. 항의하실 거면 법원에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시각 조복희 여사님이 안전가옥이라 믿고 옮겨두었던 외제차는 이미 견인차에 매달려 있었죠. 제가 미리 설정해둔 근저당권에 의해 즉시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거든요. 명품 가방들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외제차는 속절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차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조복희 여사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쳐나왔습니다. 너야? 네가 꾸민 거야? 이 배은망덕한 것이?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조복희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맞아주지 않았죠. 그 손이 제 뺨에 닿기도 전에 제가 먼저 시어머니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네가 감히? 어머니, 지금 이 시간부로 어머니와 준석 씨 앞으로 검찰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항 쪽에서 태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도주를 꿈꾸며 전소연과 함께 출국장을 향하던 준석이 수사관들의 가로막혔다는 소식이었지요. 제 회계사 인감을 위조하고 제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남자는 그렇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조복희 여사님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울부짖었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제가 준비한 회계 분석 보고서가 배포되고 있었거든요. 조복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어디에 숨겼는지가 숫자로 낱낱이 적힌 보고서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피해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보이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제 명의에 묶여있던 억대 채무가 부정대출임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면제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외부감사 현장에 있었다는 출장 기록과 전산 로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수된 비자금 일부를 보태 엄마를 더 좋은 재활병원으로 옮겨드렸거든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빈아, 고생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 몇 달이 흘러 회사에서도 제 결백과 전문적인 대응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직무정지는 철회되었고 오히려 법인을 위기에서 구한 인재라며 팀장으로 승진 통보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주말 태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승소 축하 파티 겸 밥이나 먹자. 처음이었습니다. 태경이와 마주 앉아 아무 경계 없이 웃어본 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수빈답다. 오수빈답다는 게 어떤 건데? 지지 않는 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천천히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승리의 달콤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재활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셔서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에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엄마와 웃으며 산책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실 복도의 CCTV 화면부터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틀어주는 간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화면을 보던 제 온몸은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조복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면회 시간도 아닌 한밤중에 엄마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당신도 그냥은 못 있어. 화면 속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몸을 떨었고 조복희 여사는 침대맡에 서서 한참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엄마의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말았지요.
억장이 무너졌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요청했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전 이번엔 회사 쪽에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준석이 자신의 면회를 온 지인들을 시켜 제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의 주요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빈 씨, 고객들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알겠어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고 제 직업과 명예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전소연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들까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자 직접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길에 검은 차가 미행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빈아, 나 지금 병원이야. 무슨 일이야?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팔을 좀 다쳤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야. 크게 다친 거야? 봉합 몇 번을 뭐 별거 아니야.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태경이는 붕대를 감은 팔로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리고 말았지요. 미안해, 태경아. 나 때문에. 그런 약한 말하러 온 거면 돌아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번엔 조복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 번 말 안 할 거니까 똑바로 들어. 고소 취하하고 재판에서 우리 편 들어. 안 그러면 네 엄마 병실에 다시 사람 보낸다. 지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통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눌려져 있었거든요. 엄마의 수술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수했던 돈들은 다시 병원비와 법적 방어 비용, 태경이 사무소 복구 비용으로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었죠. 병상에 누운 태경이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라는 걸. 목숨과 직업, 그리고 명예를 건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독하고 더 잔인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저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복희 여사의 협박대로 고소를 취해야 할 것처럼 위장해 그녀를 한적한 폐공장 인근으로 불러냈거든요. 제 가슴 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지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옷 안쪽에는 태경이가 준비해준 고성능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겹겹이 숨기고 있었지요. 어머니, 더는 못하겠어요. 고소 취하할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복희 여사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어디로 올 거야? 제가 장소를 말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승낙했습니다. 태경이가 미리 골라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폐공장이었지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복희 여사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더군요. 지인에게 이렇게 할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해? 제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먼저 나대지만 않았으면 준석이도 안 잡혀갔잖아. 다 네 욕심 때문이야.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은 듯
자신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럼 엄마 병실에 들어가신 것도 제 욕심 때문인가요? 조복희 여사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네가 먼저 내 아들 잡아넣었잖아. 그 말은 고스란히 제 몸에 숨겨둔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살인 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자백한 셈이었죠. 그 시각 병상에 누워있던 태경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사기 조직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최종 자금 세탁 서버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수빈아, 장부 찾았어. 이중장부랑 서버 주소 검찰에 바로 넘겼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짧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과 태경이의 보안팀이 동시에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인미수와 보복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끝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석 씨가 유치장에서 꾸몄던 분식회계 허위 제보가 사실은 본인이 제 인감을 도용해 저지른 일이라는 결정적인 백업 메일을 찾아내 수사팀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준석은 사기와 명예훼손, 업무 방해죄까지 추가되어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죠. 전소연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자금 세탁 주범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그녀는 공항 인근 은신처에서 도주 준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태경이가 찾아낸 이중장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조복희와 전소연이 해외 가상화폐 계좌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흐름을 회계 데이터 복구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돈들은 고스란히 몰수되었고 그 덕분에 엄마의 평생 재활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다행히 엄마는 긴 수술 끝에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태경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마중 나온 거야? 고마워서. 네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는 날이 오네? 딱 한 번만 할게. 태경이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고 저도 나란히 그 옆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복희, 서준석, 전소연은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들의 몰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죠. 진실은 끝내 가려지지 않고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한 달 뒤 드디어 재판의 마지막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미수와 거액의 경제범죄가 경합된 시어머니 조복희 여사님은 징역 12년,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준석 씨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담담히 듣고만 있었지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방청석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준석이 나가면 한번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그보다 앞서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민태경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마련해준 덕분이었지요. 등본에서 서준석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날, 저는 구청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시댁과 연관된 모든 은닉 자산은 법원의 몰수 및 추징 절차를 거쳐 순서대로 환수되었습니다. 회계사로서 저는 끝까지 추적해낸 덕분에 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엄마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고 안전한 집이었지요. 엄마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서 창문을 열어보시더니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참 밝다. 마음에 들어? 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직업적 윤리와 위기돌파 능력을 높이 평가해 법인 차원의 특별 포상금까지 지급되었지요. 포상금을 받아든 날,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수감 중인 시어머니 조복희 여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앉은 여사님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전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석이 교도소 안에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자신은 속았을 뿐이라고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시킨 일이라고 한대요. 본인은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조복희 여사님은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내 새끼가 그럴 리 없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면회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그 문 안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 주 토요일, 태경이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찾아온 거야. 알아. 평범한 나를 축하해주고 싶었어. 특별한 일 없는 하루 말이야.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노을이 지는 저녁, 엄마와 함께 새집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말없이 하늘을 보고 계셨지요. 저는 1년 전 지옥 같았던 그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불안했고 누군가의 탐욕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숫자를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어떤 숫자 앞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 하나쯤은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저만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을 마주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소중한 인생과 엄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말 못할 배신이나 시련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부디 타인을 향한 희생보다 자신을 가장 먼저 믿고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이 드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